최근에 김태호 수사관하고 신재민 사무관이 좌파 정권의 비리를 폭로를 했죠. 사찰과 국가재정법 위반 이런 것도 폭로를 했죠. 그렇게 폭로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 또 청와대에서는 미꾸라지라고 하고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 기재부를 그만두고 돈을 벌기 위해 메가스타디에 들어갔다. 이게 또 민주당 어느 의원이 한 소리예요. 또 술자리 이야기감도 안 되는 이 길이라고 또 어느 민주당 의원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걸 보면서 참 뻔뻔스럽다. 자기들이 야당을 할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윤희 문건 폭로 당시에 박관청 경정에게 얼마나 무서운 압박이 있었을지 참으로 걱정된다. 그래갖고 의인으로 만들어줬어요. 또 최순실 사태 당시에 노승일 전 K스포츠 재단부장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런 일이 숱하게 많습니다. 숱하게 많은데 대통령 선거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부 폭로자, 이걸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호하자고 자기 공약에도 그래놨어요. 그래 해놓고 폭로를 하니까 입막음하려고 검찰 고발을 했어요. 근데 고발을 하는데 내가 그걸 보면 참 무서운 게 신재민이 이 사무관을 고발을 하면요 허위사실 유포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허위사실 유포는 못하죠. 팩트니까. 그러니까 비밀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고발을 했어요.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그러면 그게 사실은 사실인 모양이다. 국민들도 그래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집권하기 전에는 내부 고발자를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 의인으로 추대하고 당 후보까지 나서서 자기가 집권하면 이 사람들 전부 보호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 문제를 폭로를 하니까 이 사람을 갖다 악인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 또 참여연대, 민변,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아름다운 재단 이 참 옛날에 내부 고발자 한 명이 나오면 이 사람들이 명동을 휩쓸었어요. 광화문을 휩쓸었어요. 그리고 좌파단체들이 나와서 광화문에 촛불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정말로 침묵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뭐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가? 나는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데 이거 요즘 유행하는 말이 내로남불이 아니라 문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면 그게 로맨스고 반대편이 하면 불륜이다. 요즘 인터넷에서는 그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은 김동영, 홍장표는 반드시 검찰에 수사를 해야 되고 또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조국 수석도 동시에 수사가 돼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우 청와대 특감반 출신 수사관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고발을 했고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에서 또 고발을 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좌파들은 뻔뻔스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이 야당을 할 때는요 이 정권 내부에 제보하고 고발하는 사람은 진짜 영웅으로 취급을 했어요.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고발, 그리고 온갖 미사여구를 다해서 여기에 이 사람들 보호하기 위해서 민변이 달려들고 온갖 시민단체들이 이 사람들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정작 자기들이 국정농단한 이 두 가지 사건을 거꾸로 검찰에 고발하고 지금 수사를 하려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사건의 본질적인 정점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연히 직권 남용, 직무유기 이런 게 다 문제가 돼야 됩니다. 형평을 기하려면 김태우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똑같이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조국 민정수석도 직권 남용죄로 같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다 징역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태우 사건을 제대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도 똑같은 레벨에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신재민 사건의 정점은 김동연 전 부총리와 홍장표 경제수석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내용을 보면 쉽게 말하면 연말에 돈이 남았는데 국가재정법에는 빚을 갚도록 권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그런데 비단 갚고 또 적자 국채를 발행하자는 겁니다.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에 있을 때 국가 채무를 더 늘려놓자는 겁니다.
그래서 전 정부를 비난할 구실을 마련하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후한무치한 짓을 한 사람들이 부총리를 했고 경제수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폭로한 사람을 지금 업무상 비밀누설죄라고, 그 비밀이 진실인지 아닌지 허위사실 폭로로 고발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는 고발을 못해요. 그 진위를 지금 따져야 되기 때문에. 단지 업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을 해가지고 검찰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두 사건의 정당한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김태호 사건은 임종석, 조국 이 두 사람과 같이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신재민 사건은 김동연, 홍장표 이 두 사람을 또 조사를 해요. 그렇게 같이 조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고발한 사람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겁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업무상 비밀누설죄를 했더라도 이거는 공익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태우, 신재민 이 두 사람은 위법성 조각 사유 해당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하고, 오히려 처벌을 해야 될 사람은 혐의가 있다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신재민 사건에서는 김동연 전 부총리와 홍장표 경제수석 이 두 사람이 처벌이 돼야 돼요. 김대중 정권 들어와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IMF 때 강경식 재무부 장관하고 그리고 김일호 경제수석을 정책 잘못으로 구속 기소한 일이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나 홍장표 수석은 거기에 비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정말로 하명 사건에 익숙한 검사들이 난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참 의문스럽습니다만은, 제대로 수사하려면 이 네 사람이 수사의 타겟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 정권과 또 문재인 대통령에서 이야기한 정의로운 폭로를 한 사람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처벌할 수가 없다, 무혐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김동연, 홍장표 이 두 사람에 대한 거는 제가 경남지사를 할 때 연말 되면 이 돈이 좀 남아요. 남았으면 나는 그 몽땅 그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만에 1조 4천억의 채무를 다 갚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채무가 1000조가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이런 김동연, 홍장표 이 두 사람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채무가 너무 많았다, 그걸 가장 말하자면 홍보하기 위해서 그 돈을 안 갖고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강압한 조치는 명백히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또 국가재정법에도 위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한다면 임종석, 조국, 김동연, 홍장표 이 네 사람이 처벌이 되어야 하고, 특히 국가채무회관에서 이거는 IMF 때 강경식, 김인호 수석 구속 기소하듯이 똑같은 사례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좌파들이 뻔뻔하다는 게 바로 여기에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샤크 언론을 새들어서 내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와 JTBC 이야기입니다. 이 중앙미디어 중에서 중앙일보와 JTBC가 각각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새해 들어서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가는 방향을 보니까 중앙일보는 최근에 돌아와서 언론의 정도를 걷고 있다. 난 그렇게 봅니다. 비판적인 기능을 살리고 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과거의 중앙일보 예독자들이 돌아오고 있다. 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JTBC는 정권 홍보나 정권 호위의 최전선에서 지금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나 그렇게 봅니다. 문 정권 출범의 1등 공신으로 꼽자면 JTBC죠. 그러나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비판입니다. 사회적 비판 기능을 행사하는 게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인데, JTBC 참 딱하게 생각을 하는 게, JTBC가 이게 정권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요, 운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MBC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청률이 1%대 2%대로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왜 그래 됐습니까? 정권 홍보방송으로 전락을 하는 순간 그 방송은 죽게 돼 있습니다. 정권 홍보방송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북한의
조선중앙방송 정도지 그렇지 않고는 정권이 또 무너지기 시작하면 같이 몰락하는 게 소위 방송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MBC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JTBC의 손석희 사장한테 두 번째로 부탁을 합니다. 언론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오십시오. 샤크 언론 두 번째로 연합뉴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연합뉴스라는 매체는 1년에 정부 예산이 평균 350억가량 지원이 되는 국가기관통신이라고 합니다. 또 770대에 이르는 뉴스리더라는 그 단말기를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나 관공서로부터 그 한 대의 구독료를 400만 원씩 매달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연합뉴스가 국가기관통신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연합뉴스가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것은 국민 세금이 투여되는 그런 언론기관이라면 국민을 위한 언론,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홍준표 유튜브를 개국하는 첫날 비난 일변도로 기사를 작성해서 내보냈어요. 두 번째 또 최근에 팩트 체크를 한다고 지난번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회 소상공인 당사자들이 없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이병태 교수하고 대담해서 했는데 그걸 팩트 체크를 하니까 2명의 대표자들이 있다, 그래서 홍준표가 거짓말했다, 이런 식으로 또 팩트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 그 2명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최저임금이 30%나 폭등했겠습니까? 또 최성재 소상공인협의회 회장이 단식을 하고 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했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취지로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걸 팩트체크라고 하면서 마치 거짓 방송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다. 그 방송이 국가기관 방송이냐, 매년 이게 국민 세금이 350억가량 주는 게 옳으냐, 올해 연말뿐만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연합뉴스에 집중되는 이 국민 세금 지원, 이거는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원도 있고 뉴시스도 있습니다. 똑같은 통신 기능을 행사를 하는데 또 연합뉴스에서 770대 뉴스리더를 제공을 하고 있지만 그거 보고 공무원들이나 관공서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전부 검색이 가능한데 왜 그걸 보고 매월 관공서에서 구독료를 400만 원씩 내야 됩니까? 정상적인 것 아니죠. 그래서 금년에는 이 문제를 국회에서 우리 야당이 반드시 따지겠다. 공정한 언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주문으로 가는 그런 뉴스 체크를 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우리가 참기 어렵다. 국민 세금이 그런 데 쓰여져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 지원 국회 심사할 때는 반드시 정근대적인 국가기관 통신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서 공정한 언론이 되도록 꼭 할 겁니다. 샤크 언론 세 번째로 최근에 환경부 보도 자료입니다. 낙동강 물을 빼자 합천 강정보에서 8년 만에 흙두루미 발견. 이 뉴스를 환경부에서 돌리니까 전 언론이 이걸 마치 포개방의 결과로 흙두루미가 찾아왔다고 보도를 했어요. 내가 이걸 보고 어이가 없는 게 그동안 환경부가 4대강 성과 홍보를 위해서 2013년부터 2016년 이 4년 동안 강정 고령보 두루미 방문 보도 자료를 매년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2018년에 보개방 성과로 흙두루미가 왔다, 이런 식으로 거짓 보도를 한 걸 내가 봤어요. 어떻게 언론기관이 팩트체크를 하지 않고 이런 보도를 하느냐. 정부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는 거죠. 그래 쓰는 게 소위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기레기 언론이라는 겁니다. 팩트체크도 하지 않고 정부가 불러주는 대로 한때 환경부에서는 4대강 성과로 흙두루미가 찾아왔다 이랬는데 이제는 4대강 성과가 아니고 보개방을 하니까 흙두루미 찾아왔다, 이런 식으로 허위보도를 하는 거 보고 이런 언론이 과연 언론의 기능을 행사하는 것인가. 이 보도를 한 언론사들은 전부 한번 팩트 체크해보고 자성하십시오. 홍카콜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만난 지가 이제 3주차입니다. 12월 18일 날 처음 방송을 시작해서 3주차에 들어왔는데 현재 구독자 수가 20만을 돌파를 했고 조회수도 700만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에 1월 4일 날 하루 조회수가 61만 5천 명을 기록을 함으로써 방송 3사의 조회수를 모두 넘어섰습니다. 특히 MBC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 들여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은 그 뉴스 조회수보다도 우리 조회수가 MBC의 2배에서 3배까지 평균 조회수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유튜브 열풍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대선 때는 그 당시에 홈페이지 그게 대세를 이루었죠. 2007, 8년도에 들어가서 팟캐스트가 대세를 또 이루었죠. 2010년도 트위터가 이제 한동안 대세를 이루었고 2012년도 대선에서는 페이스북이 이제 대세를 이루었죠. 이제 유튜브 정치의 원년을 홍카콜라가 열고 있다. 대한민국의 유튜브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자평을 합니다. 그러면 왜 유튜브가 열풍을 일으키고 공중파가 이거 자멸을 했을까요? 특히 공중파는 노조방송, 정권 옹호방송으로 전락을 하면서 지금 시청률이 거의 한 자리 수준입니다. 종편이 또 몰락을 했죠. 왜 종편이 몰락을 했나? 깜도 안 되는 삼류 팬을 데리고 이상하게 편향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종편도 또 지금 몰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정권에 불만을 가진 국민들은 이제 유튜브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직접 소통을 하고 보다 품격 높은 정치 평론이나 그리고 현안에 대한 설명으로 국민의 정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유튜브가 기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유튜브 열풍 속에서 지금 민주당하고 청와대는 비상상태가 되어 있죠. 특히 홍카콜라 때문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또 전격적으로 정부의 국정홍보처를 자처하면서 나와서 시작을 했고 또 정청래 전 의원도 저를 매일같이 비난을 하고 있죠. 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여태 백몇십 회 저를 비난하다가 갑자기 홍카콜라가 국민의 열망을 모아가니까 요즘은 비난을 좀 자제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것도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을 책임지고 있는 김여정이가 아주 영특하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나는 봅니다. 금년은 공부하고 깨어있는 국민 그리고 공부하고 깨어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홍카콜라가 세상을 보는 창이 되도록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홍카콜라가 다른 유튜브 채널에 비해서 다소 늦게 반응하는 것은 무슨 일이 났을 때 같이 흥분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 객관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일주일 단위로 냉정한 시각으로 분석을 한 후에 사안을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TV 홍카콜라와 함께 대한민국을 국가 리빌딩하는 다시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